남북 관계를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선언, 그리고 드레스덴 선언까지. 북한은 왜 7.4 성명과 6.15 선언을 남북화의 기본 틀로 생각하나?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7.4 성명과 6.15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DJ 서거 5주기를 맞아 바람직한 대북 정책과 국민 통합에 대해 생각해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한다. 성역 없는 토크쇼 장성민의 시사 탱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탱크의 장성민입니다. 정부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를 무시한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서 김대중 정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조화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마 북한이 남한에 뭔가 대화 사인을 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읽힙니다. 물론 조화를 주고 또 받고 하는 과정 속에 뜨거운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은 오늘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우리는 관용과 용서를 통해서 형제에게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북측은 조문 외교를 통해 일단 남북한 간에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금 현재 이 고위급 접촉을 하자라고 북쪽에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통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을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은 모종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북측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점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학계의 거목 중에 거목이었던 독자적인 중민론을 내세워서 한국 사회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진 전 사회학과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그분은 김대중 정부 정책기획위원장도 지낸 바가 있고 정신문화연구원장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명쾌한 현실 진단을 오늘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저희들은 또 유병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유병헌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펼쳐지면서 유병헌 전 회장이 MB 정권 핵심 인사 A씨를 상대로 구명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파헤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동섭 전 침심대 교수, 이청 전 세모유람선 선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모시고 유병헌 전 회장의 MB정권 실세 협박 비화와 유병헌 사망 미스터리를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잠깐 전화 연결 한 군데 하고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음란 행위 혐의로 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지금 막 면직 처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속보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지검장 자리에 김 지검장을 계속 두기 곤란하다는 이런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최현식 기자.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가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김 지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아 수리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음란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제주경찰을 총지휘하는 보직에 김 지검장을 계속 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지검장 역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억울함과 함께 물러날 각오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검장은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길 자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늘이나 내일 국립과학사연구원의 CCTV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김지검장의 거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TV조선 최현식입니다. 네, 오늘이 고 김대중 대통령 5주기인데요. 어제 박지원 의원과 아들 차남 김홍업 씨 등이 방북해서 북한에 조화를 전달받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2009년 서거 당시에도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전부장이 직접 조문단을 이끌고 와서 조문했고 2011년에는 이호 여사와 가족들이 평양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문한 데 이어서 세 번째 조문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북한이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달리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깍듯이 예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부터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오늘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도 오시고 네. 또 뭐 국회의장님도 오시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그 추도사에 극명히 드러났지만 네. 김대중 고 대통령께서는 이미 여야 보수 진보를 넘어서 국민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을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 중국에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북한도 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날에 이렇게 조의를 표현하는 것은 동양의 문화에 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아주 이게 시기가 절묘합니다. 네. 알고 있듯이 교황께서 오셔서 정말 좋은 화두를 던졌고 김대중 대통령은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굉장히 지금 비참 속에 떠져 있는데 네. 이 정부 집권 여당 또 야당을 포함을 해서 이걸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리멸렬합니다. 지금 네. 현재 국민적인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황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광복절을 기해서 대북 제안을 했지만은 북한으로부터의 반응은 별로 심통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본도 지금 보면은 내년이면은 이제 국교 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사상 최악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년을 맞이해서 이 조화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고단위의 어떤 탐색적인 활동을 지금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로 가서 그때 정착으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김대중 정신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그 정신이라고 하면은 다시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핵심 포인트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 메시지를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던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의 관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자, 정부가 일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시대 준비위원회도 열고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인도적 차원에서 뭐 1,330억 원어치의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뭐 DMZ 평화조성 공헌하자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북 화해 협력을 지금 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북한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응답을 하지 않고 이 조문 시점에 이 소위 말해서 이 조화를 보내면서 우회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면은 또 남남 갈등 내지는 이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집안은 뭐 종북 집단이기 때문에 또 이 뭐 북한하고 친북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제한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시대를 놓고 이 시점을 놓고 교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멋진 화두를 용서와 화해 협력, 평화라고 하는 화두를 남겨주고 갔는데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기회를 어떻게 원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비결은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본 철학, 기본 입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소통 정치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불멸의 공헌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우리에게 너무도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 정치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네. 소통 정치란 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힘이 있는 사람이 네. 당신 말이야. 나를 따라와. 내 말 하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대우 잘해주겠어. 네. 라고 이 얘기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일종의 상대방의 굴복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백기투항을 하기를 요구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소통은 소통이지만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진정한 의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이야기를 우선 넓게 듣고 상대방 이야기를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우리 문화에 역지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는 나와 너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 이게 네. 소통 정치입니다. 예. 이 소통 정치야말로 오늘의 국내 문제, 남북 문제, 동아시아 문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번에 오셔서 네. 약자를 보살피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결국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소통 정치를 복원해라라고 네. 하는 메시지로 딱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말씀만으로는 참 좋습니다. 듣기에. 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정말 진정성이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네. 북한이 뭘 원하는가, 북한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라고 하면은 네. 잘 읽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역지사지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어떤 그런 화두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본인이 원하시는 거, 예.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와라 그러면 내가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이걸 좀 극단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패권적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은 이걸 전혀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예. 소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 얘기를 해줘야지 반응이 옵니다.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공감이 없는 소리는 그냥 공간에 흩어지고 맙니다. 공명으로 끝난다. 공명 끝나요. 메아리로. 소리만 나고 메아리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약속도 하고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끝나고 나면은 끝날 때마다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발표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 그냥 말로 끝나지 액션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로 차관이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동교동을 방문했을 때 이 지역 감정 동서 화해를 위해서 최적임자일 수가 있다. 최적임자다. 이런 굉장히 그 큰 정치적 덕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이 국정 운영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때는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자. 네. 그리고 당신이 죽어서 정적과의 화해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좋은 국내 정치의 어떤 그 탕평책이나 화해 협력 내지는 지역 화합을 위해서 원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라든지 북한 문제를 한다든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듣고 무슨 이야기인가 다가가서 내 이야기도 전달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해 주려고 해야 진정한 소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불통 대통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만은 북한과에 있어서도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대통령의 주문을 좀 해 주시죠. 김대중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좀 저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고요. 네. 지금 동아시아에 얼마나 지금 긴장 수위가 높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풀어가려고 하면 일방적인 그런 자기 주장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네.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점을 잘 찾아가야지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네. 무엇보다도 참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지 됩니다. 네. 듣는 행위가 먼저 와야지 돼요.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을 해야지 돼요. 옛날부터 지도자가 되려면 귀가 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야지 돼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은 도라미 타불이에요. 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걸 반드시 깨야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행동이나 언어를 네.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알아야지 됩니다. 네. 이게 역지사지예요. 네.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공통점을 찾는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종종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네. 힘이 편하니까요. 네. 누르면 되니까요. 안 따라와? 나 안 해. 네. 당신 벌하겠어. 징계하겠어. 뭐 하여튼 억압 정치에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그 말이 제대로 공신력을 갖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권력 있는 사람의 일종의 패권적인 어떤 소통 방식이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 방식이 아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반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시종일관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셨고 죽기 직전까지 네. 노력했던 게 뭐냐. 북한 문제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네.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입니다. 네. 역지사지 입장에서. 역지사지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북한 눈으로 봐라. 그러면 반드시 북한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어디서인가 공통점이 나타난다. 네. 그걸 응시해서 그걸 잡아라. 이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예.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성 발언만 해갖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예. 반드시 소통 지점을 찾아야지 돼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힘으로 좀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가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기가 많이 추락하니까 또 다시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회합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여론조사가 괜찮아서 좀 살만하니까 또 다시 그런 어떤 낮은 자세에서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슬쩍슬쩍 또 움츠러드는 그런 어떤 기색이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옆에서 느낍니다. 우선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인 준비된 대통령을 그대로 여성만 집어넣어가지고 원용한 겁니다.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라시아 10월의 횡단철도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만 바꾸는 것이고. DMZ 평화공원 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DJ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구상들을 벤치마킹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DJ는 선언하면 곧장 그것이 액션으로 가고 현실화됐어요. 경인철도를 구상한다든지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액션으로 가서 현실화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취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하고 싶다는 의욕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 맞으면은 진정성입니다. 네.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가 그래도 우리를 이해하는구나. 네.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구나. 이게 잘하면 소통이 되겠구나. 네. 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만이 그다음에 액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공감대가 없으면 상대방은 아무리 그게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네. 예컨대 나를 계속 공공에 빠뜨리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받으라고 요구한다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런데 이 말만 따르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부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행동을 할 뜻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상대가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니까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상대가 호응을 해줬습니다. 남북관계를 따지긴다면요. 네. 또는 약자들 이렇게 얘기할 적에 상대가 얼마나 호응을 잘해줬습니까 이게. 네.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빈민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보장제도 확충해주고 해서 하여튼 상대가 대통령의 그 말씀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물꼬는 트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나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문제예요. 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행태를 보면 그 정신이 빠져 있는 진짜 그 실질적인 정신이 빠져 있는 거칠만 갖고는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 공감을 주지 않는다. 네. 소통의 기본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걸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만이 네.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김무성 대표도 새누리당 대표도 오시고 5주기 기념식장에 그다음에 정의와 국회의장도 예. 오셔서 예. 남북 대화 시대에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이인재 의원도 지금 남북한 간의 오이사 조치까지도 철회해서 예. 대화해야 된다. 또 정부도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어요. 예. 통일시대에 가자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칙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대북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의 3원칙, 햇볕 정책의 3원칙 그러면은 어떤 경우도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불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북한의 흡수 통일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평화 번영을 이루자. 이 원칙의 어느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은 가차없이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서해 1, 2차 교전이 일어났고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배를 침수시켜서 침몰시켜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좌초시킨 경우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정략적으로 생각하고 이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어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자신들이 유산으로 삼아야 될 민족적 자산이나 가치를 정치적, 지역적 이런 어떤 갈등적인 입장에서 전부 폄훼해버리고 쓰레기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강조하는데 이게 핵 문제와 인도적 지원과의 어떤 교류 협력, 대북 투자 아니면 북한 문제와의 이 별개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정경 분리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현재의 남북 관계가 너무 꼬일대로 꼬여서 예. 해법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와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이 네. 내세우는 것은 북한에게 하여튼 핵을 포기해라. 네. 국제사회의 신망받는 일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국제사회에 걸맞게 행동해라. 네. 먼저 변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딱 지금 빗장을 지금 닫아놓은 거예요. 이걸 스스로 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국내 여론도 있고 국제 환경도 있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공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학자로서 그래도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이 훌륭한 정책이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약점이에요, 사실상. 네. 이거 갖고 보수 세력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현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이게 참 정말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 길만 있으면 길을 뚫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처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거기다가 딱 자기 자신을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괜찮겠지만 오늘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너무 지금 상황이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김대중 정부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로는 이 뭐 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네. 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9년 8월 18일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정말 온몸을 바쳐서 노력하신 것이 네. 베이징을 가셔서 네. 예. 베이징 주자들을 만나서 2005년에 수립된 육자회담입니다. 네. 9.19 선언으로 돌아가자.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설득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걸 물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네. 9.19 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네가 먼저 변해라. 그다음에 내가 잘해준다. 이것이 아닙니다. 네. 9.19 선언의 기본 핵심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네. 미국은 북한과 국교 정상화한다. 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원료와 쌀을 제공한다. 네.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 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네. 문제를 푼다 이겁니다. 네. 저는 그걸로 곧장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거기에 배어있는 정신, 네. 네가 먼저 변해야지 돼. 그러면 네. 난 꼼짝 안 해. 이것이 아니고 네. 상호주의 원칙에서 문제를 푼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핵 문제를 완전히 포기해라. 네.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시킨다. 이런 큰 원칙이 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유효한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우리 정치적으로. 네. 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쏟아서 강경한 정책을 썼지만 네.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만 나빠졌을 뿐이에요. 네. 이대로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만 더 꼬이고 네. 북한은 북한대로 더 이제 핵을 더 보유하게 될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별로 없는 대단히 참 불행한 어떤 남북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만약 북한 정치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건. 네.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강경 정책으로 압박 정책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정책으로 곧방 돌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안에 있는 정신으로 네. 돌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오늘 그 네. 통시적인 입장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네. 이 한국에 이렇게 저희들이 토크를 하다 보면은 이 시각이 보수도 그렇고 이 진보도 그렇고 아주 좁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파 내지는 정치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정쟁을 놓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다 잘 됐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자, 아니죠. 그러면은 네. 잘못되고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네. 우리가 원용할 필요 없다는 네.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다 잘 됐다? 그건 아니죠. 네. 자,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와 이 경제 근대화에 두 가지 기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장점이 있을 거고 그 장점은 저희들이 민족의 유산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제3의 민족의 웅비를 높일 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거기서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은 원용을 한다. 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핵 정책이 자 당장 핵을 푸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보수 정권이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럼 해결했냐? 그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지만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북 정책은 핵 때문에 북한 문제도 저희들이 우리가 손대지 말고 이대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모든 정책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교류 협력도 하지 말고 대북 민간 투자도 하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 지원도 하지 말고 북한 문제가 중국으로 흡수되고 빨리 들어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가? 아니면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북한 문제는 북한 민족 문제는 민족 문제대로 별개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서 점점 핵 문제를 포기시키고 풀어나가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이 지금 안 보인단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핵 문제가 맞는 건 아니었죠. 핵은 핵대로 나눠놓고 핵은 핵대로 접촉을 해서 육자회담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민간 문제 내지는 교류협력 문제 내지는 정부 간 할 것은 하고 들어가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선언도 없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걸 그냥 스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을 놔놓고도 뭐 나머지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5.24 조치를 해제해야 남북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도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시간만 자꾸 이렇게 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김대중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원용할 점이 있으면은 자산으로 활용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거죠.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네. 네. 자 여기서 통일시대 준비위원회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의 정권과 네.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 형제들을 구별해야지 됩니다. 네.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치고 네. 북한 정치 체제의 압제 그리고 권력 세습 이런 걸 찬성할 사람은 없어요. 네. 용인할 수 없는 체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그 체제를 어떤 힘으로 교체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지금 어디에 대해요. 네. 그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지금 불만이 있다고 해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우리의 인도주의적인 좀 더 넓은 의미의 경제적인 노력을 중단해야지 되느냐. 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화의 채널은 열어놨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완전히 막혔어요. 예. 딱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해도 완전히 모든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하는 것은 흔히 굉장한 자원을 갖고 있는 강국이 네. 취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네. 남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 예. 난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와 북한 주민을 구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농업 정책을 쓴다고 하면은 군량미가 만들어지니까 북한 군대를 돕는 거 아니냐 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이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현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네. 보기를 들까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말이죠. 영양 상태가 너무 나쁘고 의료 환경 조건이 나빠가지고 네. 결핵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약만 일정 기간 동안 투여를 하면 나아요. 네. 근데 약을 투여하다가 안 하면은 다제 내성 결핵이라고 해서 아주 슈퍼 결핵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게 막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민족적인 비극이에요, 이게. 네. 그걸 지금 그 유진벨 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2005년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2009년부터 했으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 정부가 그래도 하여튼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용품을 반출하도록 허락은 했습니다. 네. 여러 어려움 끝에 예.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머리가 있으면 말이에요. 좀 지혜가 있으면 머리란 네. 말 죄송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게 뭔가.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는가.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창궐하고 있는 결핵, 우리가 나서서 치유하겠다. 네. 얼마든지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걸 근데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간신히 승인을 할 수 있는 정도지 네. 굉장히 간섭도 많고 어려워요. 이게 제가 보면은요. 네. 그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너무 강자로서 행동하지 말고 네. 교황이 보여주셨듯이 좀 겸손한 자세로 네. 상대방을 좀 헤아리고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를 잘 찾아서 네. 그걸 그냥 꾸준히 숨김없이 하면 상대방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네. 예컨대 이번에 10월에 평창에서 하는 말이에요. 생물학, 생태계 그쪽으로 북한 대표를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보낼 리가 없지요. 이게 누구 삼척 동자도 보낼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제안한단 말이에요? 이 제안이 왜 이런 제안을 하실까? 난 참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네. 굉장히 가시적인 걸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끝나요. 제안하고 끝나버려요. 아니, 말로 하고 만약 그거 온다고 해봐요. 그럼 네. 이거 북한에서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쇼업하는 말이죠. 네. 막 이런 걸 원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네. 정말 북한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고 남북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너무 많다. 비군사적이고 군대에서 활용하지 않을 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여력을 가지면은 상당한 정도 할 수 있다. 네. 북한에 지금 참 심각한 문제인 이 영양 결핍 문제도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이게. 그렇죠. 참 눈뜨고 못 보는 현실이에요, 이게 네. 지금. 이걸 우리가 방관하고 예. 아무리 북한 정권이 밉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형제, 어린애들, 자매, 우리가 지금 세월호에서 걔들 이걸 죽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데 북한에 있는 어린애들은 우리 동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네. 먹지를 못해갖고 말이에요. 예. 이걸 좀 대국적으로 우리가 도와준다. 정말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이념을 떠나서 네. 그렇죠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박수를 받을 겁니다. 이게 네. 하지 않거든요. 네. 자, 국내 정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은 보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고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그런 민주당하고는 이미 다르다. 그래서 그 당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이미 다 고개를 돌렸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만 치르면은 불임 정당이 되고 패배의 전문 정당이 되는 겁니까? 아직 전문 정당이 되었다까지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동안에 보면은 계속 패배했습니다. 네. 저는 대선평가위원장을 하면서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네. 오늘의 과거 민주통합당입니다. 네. 오늘의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을 만드시고 정권 교체를 이룩하시고 역사적인 공헌을 남긴 김대중 정부의 유산으로부터 네.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의 현실을 보면 지하에서 통곡하실 것이다. 네. 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 심정은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대선 평가를 하면서 너무 차이를 많이 느꼈는데 저는 대선 평가를 하는 저의 입장은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또는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 눈에는 보여요. 네. 아, 현재 민주당의 어떤 특정한 행태들, 운동권적인 행태, 지나치게 이념적인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를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민주당의 원 뿌리로부터 얼마나 벗어난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게 제 눈에는 훤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비판이 결국 당장 어디로 화살이 꽂히냐면은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 세력들한테 가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들은 자기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의견이 아닌 것은 민주당의 주변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은 꼭 민주당의 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난 아니다. 저는 예. 아니다. 네. 민주당이 어째서 당신들 것이냐. 당신들은 민주당을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고 국민인데 우리는 그 눈으로 대선 패배를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를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네. 당 집권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네. 예컨대 충청도에서 약간 좀 졌다 선거에서 네. 충청도에서 조금만 더 표를 얻어왔으면 선거에 이겼을 텐데 왜 우리가 충청권에서 표를 못 얻었는가 네. 그걸 열심히 분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그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왜냐? 민주당의 현실이 뿌리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지 않고서는 네. 회복이 불가능하다. 저는 민주당 앞으로 어려울 거로 봅니다. 자, 민주당이 현재대로 성찰해야 가면. 될 것이 어떤 점입니까? 그런데 DJ 있을 그 민주당하고 있었던 당시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왜 그렇게 동떨어진 그야말로 이 멀어진 정당입니까? 낯선 정당이 된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지 돼요. 예. 지금 민주당을 정말 압박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과오를 네. 바깥 또는 환경에다가 돌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아, 내부에 돌리는 게 아니고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나한테 돌려야지 내가 반성을 하고 다시 태어나는데 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 것은 환경 탓이다. 그래서 비틀어진 운동장 논리. 네. 호남과 영남 유권자의 차이 문제, 네. 남북 간의 이념적인 대결 양상 이런 걸 흔히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상수로 생각해요. 고정 변수로 생각합니다. 네. 이 변수 속에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기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아니다. 이게 절대 상수가 아니다. 이건 네. 변수다. 네.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를 봐라. 이렇게 고쳤다. 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 참 큰 병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네. 자기 성찰을 않고 그 얘기는 제 얘기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책임질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해야 되는데 남의 너 탓이요 이렇게 간다는 내 탓이 거죠? 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네. 그게 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예컨대 과거 민주당이라고 하면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양날개입니다. 네. 진보 보수 양날개를 갖고 실용주의로 가는 거예요. 네. 잘 작동했습니다. 예. 지금은 날개가 딱 하나로 부러졌어요, 이게 지금. 네. 그리고 한쪽으로 계속 가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뭔가 이게 선명한 어떤 진보적인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분들의 생각은 솔직히 제 느낌은 뭐냐면은 생활 현장으로 가서 하는 진보가 아니고 네. 그냥 구호로 하는 이념으로 하는 이념으로 하는, 진보예요. 네. 그래서 생활 현장에서는 아무런 그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네. 이런 식의 진보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갖고 네. 운동권으로 나가면은 절대 나는 전망이 없다. 결과적으로 80년대 이 독재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었던 그 거리의 정치 내지는 투쟁 그 정치, 투쟁 사고 방식으로부터 이념적인 투쟁 사고 방식으로부터 조금도 변하지 못하고 그 이념,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지금 외생적인 큰 트렌드의 변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민주당이 90% 이상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좀 성급한 얘기예요. 네. 물갈이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건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고 네. 좋은 유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 현실은 정말 이제 양극화,
어려움, 네. 빈곤이하고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이. 네.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접근해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 표를 더 늘릴 수 있고 지지 네.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이제 민주통합당 과거에 네. 한다면 너무 한쪽으로 가서 점점 거리가 멀어진 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고치려고 하면 인위적인 물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의 상황처럼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말로만 뭐 정치를 혁신을 한다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행동으로 따라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에서조차 네. 무너질 거라는 생각해요. 예. 그 순천 곡성 이게 절대 그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게 지금 거대 여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의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상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갔다. 취약한 정당이 될 수가 있다. 약간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층은 늘어날 거고 네.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 정당 갖고는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 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운동이 또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네. 봐서는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예.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민주당을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경향이 너무 현저합니다. 현재. 네. 이걸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정말 자기 반성을 해야지 돼요. 네. 뼈저린 자기 반성을 하고 결의를 해서 단순히 사람이 몇 명 물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야당의 체질을 바꿔야지 돼요. 네.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네. 굉장한 결의가 필요해요. 예.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하지 않으려고 하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난 궁극적으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의 가장 근본은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데 분연히 나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몇 분 있긴 있어요. 네. 그 풍토 갖고는 국민 공감 못 얻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연령적으로도 지금 사실 이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도 더 젊은 정당입니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나이도 민주당이 더 고령 정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뭐 좀 더 지났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국 정치, 그다음에 남북 관계, 김대중 서거 5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의 정신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함축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결론에 대한 네. 부분인데요. 결론에 너무 급격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네. 포용과 소통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 포용과 소통 정신은 오늘의 한국 사회의 절실히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네. 미래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박정희 대통령 유산 우리가 과감히 안 해야지 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유산 우리가 안 해야지 돼요. 네. 다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버릴 건 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그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제2의 근대화라고 부릅니다만 네. 제2의 근대화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으로 표상되고 있는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국민의 생활 지키려고 하는 네. 이 정신과 빈곤으로부터 해방. 빈곤으로부터 해방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시민 참여적인 네. 화해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남북 네.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이런 정신이 상호 결합이 돼서 네. 서로 다른 특색으로 네. 어떻게 하면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네.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의 새로운 체제를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사고로부터 안전한 것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안전은 이 북한 문제가 잘 되면은 네. 사실 언제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굉장한 불안이 있습니다. 네. 동아시아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동아시아가 잘못되면은 예컨대 일본하고 지금 중국이 한번 부딪히면, 충돌하면. 부딪힌 날이면은 네. 이거
큰일 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런 지혜밭이 지금 많아요.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생활 안전만이 아니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관계,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불안 요소를 면밀히 성찰해서 네. 이걸 해소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네. 안전사회, 안전국가를 만드는 어떤 캠페인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모델, 새로운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 네. 그걸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을 여건, 야건, 네. 진보건, 보수건 과감하게 받을 건 받고 네. 버릴 건 버리자. 이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규 교수님, 시간이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적절한 기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의 기적, 김대중의 민주화의 기적으로부터 제3의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제3의 국가는 어떤 국가 모델로 가야 될 것인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모시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